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오늘은 실기 18번째 시간입니다. 네, 심리검사 관련된 문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네, 지난 시간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상담에서 검사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 4가지. 검사 선택은 검사 선택, 검선택, 목검이죠. 목검신기. 검선택, 검사 선택, 목검신기. 그래서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검사를 함께 선택해야 되죠. 내담자와 함께. 그리고 신뢰도, 타당도 고려하고 기술적 특성을 고려한다. 두 번째 문제. 윤리적 문제와 관련하여 심리검사 사용 시 윤리적 문제와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사항 6가지. 검사윤리. 설자씨는 제과를 증오했다. 설자씨. 그래서 설명이죠.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실시를 해야 되죠.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다. 무엇이? 검사 결과가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되죠. 제한이에요. 제한. 어떤 제한이죠? 신뢰도, 타당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이제 지적한다. 과학적 절차. 새로운 검사나 기법을 개발할 때 기존의 과학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증거를 확인하라 그랬죠. 검사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프로그램에 있어서 적절한 증거를 이제 확인하고 마련해 놓아야 한다. 오용. 검사 결과나 해석을 다른 사람이 오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의사항이었습니다. 다음 예비문항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 5가지. 예비문항은 예비고일이죠. 예비고일 난 참고요. 그래서 고등 인지 기능, 고등 정신 기능을 유효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일치해야 돼요. 무엇과? 문항 내용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일치해야 된다. 난이도 적절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참신해야 돼요. 무엇이? 내용 형식이 참신하고 기존 검사 문항과 차별화되어야 한다. 구체적. 구조화였죠. 문항 내용은 명확 구체. 유리하다죠. 특정 집단에 유리하지 않도록 문항이 제작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문항의 난이도, 변별도, 오답의 능률도의 의미를 쓰고 문항의 난이도는 말 그대로 문항이 쉽고 어려운 정도고 변별도는 이제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을 잘 변별해주는 그런 정도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리고 오답의 능률도는 다른 말로 오답의 매력도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답이 얼마나 그 정답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의미하는 것이 오답의 능률도였습니다. 또 뭐 예를 들어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 수업했던 내용들 다시 이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척도의 4가지 유형 뭐였죠? 명목, 서열, 등간, 비율, 명서, 등비. 그래서 명목 척도는 숫자로 그냥 구분해 주는 거, 서열 척도는 순서 개념이 포함이 된 거, 등간 척도는 간격의 크기를 의미하는 이제 등간 정보를 포함한다 그랬죠. 그 비율 척도는 절대 0점 개념. 그래서 비율 개념까지 추가된 게 비율 척도였습니다. 무게 이런 게 비율 척도였죠. 그리고 전통적인 척도화 방식은 제대로 해야지 서리그면 안 된다 그랬어요. 척도와 서리거. 서리거, 서스톤식 척도, 리커트식 척도, 거트만식 척도. 그래서 서스톤식 척도는 어떤 거였죠? 이제 자극 중심으로 척도하는 방법. 문항에 가중 점수를 주는 거죠. 문항을 척도화하는 것. 척도값을 부여하는 것. 리커트 척도는 우리가 많이 보는 심리 검사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죠. 리커트 방식. 아주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단계, 7점 척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것. 거트만식 척도는 이제 반응 중심 척도화 방식으로서 이제 문항이 이제 그 뒤에 문항이 이제 앞에 문항의 내용을 동의하는 것을 이제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었죠. 그래서 응답자와 문항을 동시에 척도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거트만식 척도였다. 발달 기준 세 가지는 학연, 서열, 발달, 학연, 서열. 그래서 학년 기준이 있었고, 학년별 그 대표값, 그러니까 평균이나 중앙치를 활용해서 기준을 제작하는 게 학년 기준이고, 연령 기준은 이제 해당 점수가 연령 기준에 이제 몇 살에 해당되는지 이런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연령 기준이고, 서열 기준은 개인의 행동 발달 단계상에 어디에 도달했는지를 나타내는 게 서열 기준이었습니다. 다음 집단 내 기준은 100표 등급이었죠. 집단 내 100표 등급, 100분위 점수, 표준 점수, 표준 등급. 그래서 표준 등급은 9등급 떠올리시면 되고 1에서 9 사이에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표준 점수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나타낸 점수, 거리를 말한다고 했어요. 평균으로부터의 거리. 그리고 100분위 점수는 100개의 동일한 구간으로 점수들을 이제 분포시킨 거죠. 그래서 변환해서 점수를 부여한 것이다. 마지막, 분산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건 일단 분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산, 사표 범위, 사분위 편차, 분산, 표준 편차, 범위 이렇게 썼고, 범위는 최저 점수와 최고 점수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는 거죠. 거리. 그리고 표준 편차의 경우에는 이제 1차원적 개념, 직선적인 거리의 개념이라면 분산은 2차원적, 그러니까 평면상에서 흩어져 있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분위 편차는 이제 4분의 1 지점이랑 4분의 3 지점 간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중앙 집중도를 이제 그 판단할 수 있는, 중앙에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지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이제 심리검사 관련 마지막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에서 규준 집단을 구성하기 위한 표본 추출 방법, 크게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이 있어요. 그래서 확률 표집 방법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매우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니까 잘 정리를 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유사 문제도 마찬가지 확률 표집 방법 3가지, 그리고 확률 표집 방법 중에서 층화 표집과 체계적 표집에 대해 각각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이것도 이제 확률 표집 방법의 종류 중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률 표집이라고 하면 이제 표집의 개념이 무엇이냐? 표집이라는 것은 이제 샘플을 추출하는 거예요. 샘플이라는 게 표본이죠. 표본이 샘플입니다. 그래서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이 표집,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이 표집인데, 확률 표집이라는 것은 이 표집을 할 때 각 모집단에서 이제 표집을 하잖아요. 전체 데이터에서 이제 일부 데이터를 표집을 하는데, 그 모집단 내에 각각의 그 구성 요소가 표본에 포함될 확률이 동일한 경우, 그런 경우에 표집을 확률 표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뽑힐 확률이 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게 확률 표집. 그래서 확률 표집에는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순 무선 표집은 랜덤 샘플링이라고 하죠. 그냥 무작위로 뽑는 거, 우리 추첨하는 거, 뭐 행운권 추첨, 경품 추첨 할 때 그냥 무작위로 뽑는 방식, 이게 단순 무선 표집입니다. 그리고 군집 표집. 군집 표집은 보시면 모집단을 서로 동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전체를 표집하는 방법. 그러니까 하위 집단 전체를 표집하는 건데, 이제 층화 표집이랑 비교를 해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제 군집 표집을 보면 하위 집단, 그러니까 모집단이 있고 그 밑에 하위 집단들이 있죠. 그런데 하위 집단에서 집단 내 요소는 이질적이다. 그리고 각 하위 집단 간에는 동질적 특성이 나타난다. 이게 군집 표집이고, 층화 표집의 경우에는 모집단 내에 하위 집단들이 있는데 그 하위 집단 내에서의 요소는 동질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위 집단 사이에는 이질적인 성격이, 특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면 군집 표집, 집락 표집이라고도 하는데, 군집 표집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초등학교 100개 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한 3,000명 정도 샘플링을 해야 된다고, 표집을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개 학교에서 3,000명 정도 샘플링을 하려면 이제 학교당 약 30명을 샘플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100개 학교를 표집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태평초등학교에서 1학년 1반 학생, 1학년 1반 전체, 그러니까 각 반이 다 30명이라는 가정하에 태평초등학교 1학년 1반 30명, 서희초등학교 1학년 1반 전체, 남성초등학교 1학년 1반 전체, 은곡초등학교 1학년 1반 전체, 이런 식으로 그냥 하위 집단 전체를 표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군집 표집입니다. 그래서 군집 표집의 하위 집단을 보면 은곡초등학교 1학년 1반 학생들을 보면 집단 내 요소는 이질적이잖아요. 다 학생들이 다 이제 서로 이제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집단 간에는 동질적 특성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은곡초등학교 1학년 1반과 서희초등학교 1학년 1반과 남성초등학교 1학년 1반과 다 이제 동질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각 학급이니까, 학교의 학급 구성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위 집단 전체를 표집하는 방법, 그게 군집 표집. 그러면 층화 표집은 유층 표집이라고도 하는데, 층화, 말 그대로 층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층화, 층을 이루게 하다, 계층화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얼마 전에 대선이 있었는데 이제 출구조사를 할 때 이제 층화 표집의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각각의 층에서 몇 개씩 표집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하는 건데, 예를 들어 서울에서 조사를 하고 대전에서 조사하고 인천, 부산 이렇게 각 도시별로, 지역별로 다 조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표집의 수가, 표본의 수가 서울에서 표집하는 표본수랑 부산에서 표집하는 표본수랑 서로 같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인구수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인구 비례에 맞춰서 표본의 수도 그 인구 비율에 맞춰서 표집을 하는 게 이제 좀 더 타당하겠죠. 그런 식으로 하위 집단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하위 집단들이 있는데 이것을 계층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 더 많은 비중으로 표집을 하고 대전은 좀 더 적은 비중으로 표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위 집단이 층화된다는 거죠. 계층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집을 하는 방식이 이제 층화 표집입니다. 그래서 각 집단에서 이제 적절한 만큼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에서 무작위로, 임의로 표본 숫자만큼 이제 표집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 인천에 가서도 그 인구 비율에 맞게 해당 인원만큼의 표본을 무작위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층화 표집의 집단은 이제 집단 내 요소는 이제 동질적인데 집단 간에는 이제 이질적 특성이 나타난다. 그리고 체계적 표집 마지막으로 보면, 체계적 표집은 전체 모집단의 전체 데이터에서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n번째 요소를, 매 n번째 요소를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10만 명 중에서 10,000명을 뽑아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럴 때 첫 번째 사람만, 첫 번째 표집만 이제 랜덤으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10만 번까지 번호를 부여하고 그냥 랜덤으로 하나 뽑았어요. 그때 52,341번이 나왔어요. 그러면 1의 자리가 1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1의 자리가 1인 번호를 다 이제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매 n번째 요소잖아요. 네. 1의 자리가 1인. 네. 그러면 이제 10,000개를 뽑을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네. 뽑으면 1만 명이 딱 끝나는 거. 이게 이제 체계적 표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위에 유사 문제도 똑같이 층화 표집이랑 체계적 표집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 그 확률 표집 방법은 이렇게 4가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3가지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암기는 단군 층계, 네. 확률 표집, 단군 층계, 단순 무선 표집, 군집 표집, 층화 표집, 체계적 표집계, 체계적 표집.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준화를 위해 수집된 자료가 정규 분포에서 벗어나는 것은 검사 도구의 문제라기보다 표집 절차의 오류의 원인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3가지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네, 표집 절차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자, 이렇게 완곡화, 절미법, 면적 환산법이 있는데,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표집 절차, 그러니까 표집을 샘플링을 하잖아요. 모집단에서 샘플링을 하면은 이제 자료 분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항상 이게 정규 분포로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죠. 네. 그게 이제 표집 절차의 오류의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닌데 이러한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보정하는 방법, 보완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완곡화라는 것은 지금 이 분포를 보시면 이제 정규 분포에 가깝지만 정규 분포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정규 분포의 모양을 갖추도록 점수를 더하거나 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게 이제 각각의 데이터의 그 분포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의 데이터에서 일부 점수를 더하거나 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정규 분포의 모양을 갖추도록 완만해지는 거잖아요. 완곡화라는 의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규 분포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이제 완곡화. 그래서 이 완곡화 방법은 이 분포가 정규 분포에 비슷하게 나왔을 경우에만 이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규 분포와의 왜곡이 심한데 이 완곡화 방법을 쓰려면 이제 그 데이터에 손상이 많이 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규 분포와 비슷하게 나왔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절미법, 꼬리 미자죠. 꼬리를 자른다. 편포의 꼬리를 잘라내는 방법을 절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분포 그림의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오른쪽 꼬리 끝부분에 이렇게 좀 동떨어진 데이터들이 있죠. 이런 걸 이렇게 잘라낸다는 거죠. 네. 이렇게 잘라내면 좀 더 정규 분포에 가까운 모양으로 네, 이제 수정이 됩니다. 마지막, 면적 환산법. 면적을 환산한다는 이야기죠. 각 점수의 100분위를 구하고 그 100분위에 해당하는 Z점수를 찾는 방법.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Z점수의 의미를 아십니까? 네, Z점수라는 것은 이제 표준화 점수죠. Z값이 표준화된 값이잖아요. 네. 정규 분포일 때
이제 점수가 Z 점수를 구하려면 이제 정규 분포일 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Z 점수는 표준화 점수이고, 즉 정규 분포일 때 점수를 의미하죠. 즉 정규 분포를 찾아서 조정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Z점수가 정규 분포 상황에서의 점수니까 Z점수를 찾는 방법, 정규 분포 상황에서의 점수를 찾고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 환산이라는 건 이렇게 Z점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렇게 면적을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네, 이 Z점수의 의미를 이해하시면은 이 내용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 면적은 이제 퍼센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절면, 표집 오류 수정은 완절면, 표집 오류 완절면, 완곡화 절미법 면적 환산법, 완곡화 절미법 면적 환산법, 완절면. 넘어갈게요.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측정 오차를 최소로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3가지만 쓰시오. 네, 측정 오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답안 작성으로 바로 들어가면 측정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검사 실시랑 채점 과정을 표준화해서 오차 변량을 줄인다. 그러니까 오차 변량이라는 것은 우연히 이제 발생하는 오차값이에요. 측정 과정에서. 그래서 오차값을 말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 측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실시 및 채점 과정을 표준화하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일관되게 동일하게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차 변량이 발생하는 여지가 줄어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 실시 및 채점 과정을 표준화해야 한다. 그리고 문항수를 늘린다. 문항수가 커질수록 신뢰도가 높아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신뢰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문항들을 제거한다. 그러면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표준화, 늘린다, 제거한다. 문항을. 그래서 표준 증감, 측정 오차, 표준 증감, 표준화, 증가, 늘리고, 감소, 제거, 문항 제거. 이렇게 정리하시고, 위에 유사 문제를 또 정리를 해볼게요. 측정의 표준 오차가 무엇인지, 측정의 표준 오차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측정의 표준 오차라는 것은 이제 관찰 점수를 가지고 진점수를 추정할 때 생기는 오차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관찰 점수라는 것은 검사 결과 점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점수라는 것은 실제 내담자의 실제 그 점수를 의미하는 거죠. 트루 스코어, 진점수 트루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관찰 점수를 가지고 진점수를 추정할 때 생기는 오차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내담자의 웩슬러 지능검사 점수가 90점이다. 그리고 측정의 표준 오차가 3이라면 진점수는 약 6점의 범위 내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어요. 95% 신뢰 수준에서.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게 신뢰 구간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그냥 보고 들으시고 그냥 기억을 해두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구간, 신뢰를 보장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95% 신뢰 구간이라고 하면 95%의 확률로 이 구간의 결과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한계인데, 즉 무슨 얘기냐? 오차 한계가 6점이라는 얘기니까 90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6점 범위에 들어있을 확률이 95%다. 그 범위에 들어있을 거라고 신뢰할 수 있는 확률이 95%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어떻게 6점이 나왔냐? 이제 평균에다가
평균 90점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한 게 6점인데 이 6점이 나온 거는 이제 Z값 곱하기 측정의 표준 오차를 한 값이에요. 그래서 Z값이라는 것은 95%에 해당하는 Z값이 이제 1.96이 되는 거고 측정의 표준 오차가 3이니까 계산을 해서 약 5.88 그래서 약 6점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이거를 응용하는 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Z값 곱하기 측정의 표준 오차 이게 오차 한계다. 그래서 1.96이 95% 신뢰 수준 그러니까 95%에 해당하는 Z값이다. 네. 그래서 오차 한계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6점, 약 6점, 5.88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진점수의 범위는 90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6점이니까 약 84점에서 90점의 범위 내에 존재한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뢰 구간 이게 너무 자세하게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여기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신뢰 구간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오차 한계는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한계가 신뢰 구간인데 이제 오차 한계는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그냥 암기를 하시는 게 편합니다. 네. 이게 깊이 들어가면 내용이 또 많잖아요. 그리고 네. 그렇게 막 쉽지만도 이제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네, 암기를 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지필검사 혹은 평정검사 시 필요한 면접 혹은 관찰 과정에서 검사자나 평정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의 유형을 쓰시오. 네, 검사자, 평정자 오차. 자, 후관중 논리입니다. 후관중 논리. 후광효과 오차, 관용의 오차, 중앙집중의 오차, 논리적 오차. 후광효과 오차는 먼저 후광효과. 네, 딱 뭔가 한 가지가 좋아 보이면 나머지도 다 좋아 보이는 이제 그런 걸 후광효과라고 하죠. 평정하는 대상에 대한 특정한 인상을 토대로 그 외의 다른 특성까지 좋게 혹은 나쁘게 평정하는 경향. 이게 후광효과 오차입니다. 후광효과로 인한 오차죠. 다음 관용의 오차. 관용적이에요. 너그러워요. 긍정적으로 후하게 평정하려는 경향. 관용의 오차. 중앙집중의 오차. 중앙에 집중한다는 거죠. 중앙집중 경향이 나타난다. 극단치에 대한 평정을 피하고 중간 부분에 평정이 집중되는 경향을 말합니다. 우리 심리검사 같은 거 할 때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지 않다에 잘 표시를 안 하고 뭔가 중간쯤에 뭐 보통이다 아니면 약간 그렇다 이렇게 이제 평정을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접니다. 네. 뭔가 극단적인 거는 네, 약간 좀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중앙 집중의 오차 이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고요. 논리적 오차. 논리적으로 전혀 다른 두 가지 특성을 비슷한 것으로 판단해서 평정하는 경향. 그게 이제 논리적 오차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정 오차는 후관중 논리, 후광 효과 오차, 관용의 오차, 중앙 집중의 오차, 논리적 오차, 후광 효과, 관용, 중앙, 논리적.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사 점수의 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개인의 일시적이고 독특한 특성 4가지를 쓰시오. 네, 이게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시적이고 독특한 특성입니다. 일시적이고 독특한 특성 4가지. 특수한 검사 과제에 대한 이해력이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일시적이고 독특한 특성. 그리고 특정한 검사 자료를 다루는 기교나 기술. 특수한 기능이 포함된 분야에서의 연습 정도.
특정한 검사에 대한 순간적인 마음가짐. 이게 이제 개인의 일시적이고 독특한 특성입니다. 검사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제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정 이기연마 독특 검사. 검사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일시적이고 독특한 특성. 수정 이기연마 특수한 과제에 대한 이해력. 특정한 검사 자료 기교 기술. 특수한 기능 분야에서의 연습 정도. 특정한 검사에 대한 마음가짐. 그래서 수정 이기연마 검사의 독특한. 왜 독특 검사냐면 위에가 유사 문제가 이제 일시적이고 일반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이제 일반 검사, 밑에는 이제 독특 검사, 독특한 특성.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그 특성이 다릅니다. 일시적이고 일반적인 특성이 또 있는데, 수검자의 동기, 건강, 수검자의 피로, 검사 요령, 정서적 긴장이 별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반적이고 일시적인 특성이다. 그래서 동건이 P가 요긴하다는 거예요. 일반 검사를 할 때는 동건이 P가 요긴하게 쓰인다. 일반 검사할 때 동건이 P 요긴. 독특 검사는 수정 이기연마. 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심리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검사자 변인과 수검자 변인 중 강화 효과, 기대 효과, 코칭 효과를 설명하시오. 강화 효과는 강화를 해줌으로써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검사자가 강화라는 게 뭐였어요? 강화라는 게 행동의 빈도를 높이는 게 강화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그래서 검사자가 수검자의 행동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공하는 물질적 보상 또는 언어적, 비언어적 보상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강화 효과. 기대 효과는 이제 기대가 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결과에. 그래서 검사자가 수검자의 수행이나 검사 결과에 대해서 기대를 표현함으로써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칭 효과. 코칭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검사자가 수검자에게 검사와 관련한 설명이나 지시, 지도, 조언 등의 코칭 행위를 함으로써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강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기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코칭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네, 좀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사람의 직업 적성을 알아보기 위해 같은 명칭의 A와 B 적성 검사를 2번 반복 실시했는데 두 검사 점수가 차이를 보여서 이 사람의 정확한 적성을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동일명의 유사한 심리검사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한 원인 5가지를 쓰시오. 네, 그래서 A검사, B검사 시행 사이에 이제 기간의 영향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검사, B검사 실시할 때 시행 절차가 좀 달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사 수행 환경이 달랐을 수 있겠죠. 이런 물리적 환경들. 또한 수검자의 속성이 변화했을 수도 있어요. 신체적, 심리적 속성이 이제 변화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항의 반응 수가 달랐을 수도 있고, 또 검사의 난이도가 각각 차이가 나면은 이제 결과에 이제 서로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이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원인들이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집중 경향 척도인 대표값. 네, 대표값 3가지. 이거는 뭐 출제 빈도가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냥 만약에 이게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답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렵지 않죠. 평균 중앙값 최빈값입니다. 평중빈. 대표값은 평중빈.
네, 대표값 평중빈. 평균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전체 측정값의 합을 사례수로 나눈 값이 평균이죠. 그리고 중앙값은 한가운데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일렬로 쭉 늘어났을 때 가장 가운데 위치하는 값,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등부터 9등까지 일렬로 쭉 나열을 했어요, 데이터를. 그러면 딱 5등의 위치에 있는 값이 중앙값이 되는 거죠. 최빈값은 빈도가 가장 많은 값. 전체 자료 중에서, 자료 분포에서 빈도가 가장 많은 값이 최빈값. 네, 평중빈. 대표값 나오면 네, 감사합니다. 평중빈 넘어갈게요. 다음은 부정적인 심리검사가 나온 내담자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이 자격증만 따고 뭐 끝나실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내담자분들을 만나서 이제 심리검사 결과를 보고 뭐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이럴 기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직업흥미검사나 네, 이런 검사들. 그러면 이때 이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통보해야 하면 좋을지, 뭐 이거를 꼭 시험 문제이긴 하지만 그냥 한번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뭔가 답안을 암기하기 전에 나라면 내담자에게 어떻게 통보하면 좋을까 잠시 생각을 하시면서 답안 작성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적절한 해석을 담은 설명과 함께 전달한다. 네, 검사 결과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석을 담아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일단 부정적인 결과니까 내담자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정서적인 반응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비밀 보장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유출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담자의 교육 수준, 지식 수준을 고려해서 결과를 통보해야 하겠죠. 그리고 검사 결과를 통해서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이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심리검사 결과 통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네, 오늘 우리 공부할 내용 모두 마치겠고요. 오늘도 네, 열심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영상까지 이제 보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저랑 아마 첫 영상부터 네, 실기 첫 영상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이 이제 공부를 해오셨을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조금만 이제 힘내셔서 이제 화이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이거를 다 외우면 좋겠는데 혹시 이게 뭐 너무 한 번에 다 외우기 어렵다 하면은 매번 복습은 하시되 암기는 좀 순서를 이렇게 정해서 하시면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습할 때 첫 번째 복습할 때 별 3개 이상, 4개 이상 뭐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별 3개 포함해서 누적해서 이런 식으로 암기를, 그래서 계속 자꾸 읽으면서 자꾸 반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담은 거니까 이거를 막 너무 다 못 외웠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최대한 암기를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별 3개 이상은 무조건 다 암기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네. 그 이후에 이제 3개까지는 3개, 4개, 5개까지는 기본으로 다 암기를 하고 이제 2개, 1개 이런 순으로 네,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남은 하루도 즐거운 하루, 네, 좋은 하루 힘내셔서 네,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